안녕하세요, 권준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동기기의 원리,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동기기의 종류의 5가지 정도가 나와 있을 건데, 우리는 그 중에서 3가지에 대한 내용만 학습을 할 겁니다. 나머지 2가지는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3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볼 거고요.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 동기 조상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동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기 발전기라는 것은 기계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전력을 생산하는 게 동기 발전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는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받아서 회전을 시키면서 기계적인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것을 동기 전동기라고 하겠죠. 자, 그럼 동기 조상기는 뭡니까? 이 조상설비라는 것은요, 무효전력을 만들어내는 장비를 조상설비라고 합니다. 이 동기 조상기는요, 동기 전동기를 그 무효전력을 생산하는 어떤 설비로 바꿔서 운전하는 그런 어떤 장비를 동기 조상기라고 하고요. 이 3가지,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 동기 조상기는요, 그 구조는 100% 동일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발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가 될 수도 있고, 조상기가 될 수도 있다. 즉, 하나의 장비, 그러니까 동일한 장비, A라는 장비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해내면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동일한 장비에다 파워를 공급하면 얘가 돕니다. 전동기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일한 장비에 부하를 걸지 않고 부하를 소비시키지 않은 형태로 해서 여자 전류를 증가해서 무효 전력을 공급하거나 흡수해 줌으로써 계통의 전압을 맞춰주는 이러한 형태로 운전하는 것을 동기 조상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동기라는 것은 그 싱크로너스라고 해서 회전 속도를 같은 속도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 동기기는요, 하나의 계통, 동일한 계통에 연결된, 동일한 계통이라고 하면 어떻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하나의 모선이 있습니다. 하나의 전력선이 있는데요. 이 전력선에 발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발전기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자, 그러면 어딘가에서 소비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동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조상설비를 달 수도 있겠죠. 이러한 형태의 것을 전력계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하나의 전력계통인데, 하나의 전력계통에 연결된 발전기, 조상기, 전동기는요, 모두 다 동기속도로 운전이 돼줘야 돼요. 동기속도로 운전이 되지 않으면 같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속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동기속도로 바로 회복이 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계통에서 하나의 계통에서 운전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회전 속도를 맞춰주지 못하면 얘가 계통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탈조라고 합니다. 탈조. 스텝 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계통에 어떠한 장비에 회전 속도가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전 속도를 맞춰주지만 어떠한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동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회전 속도를 맞춰주는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기 화력이라고 합니다. 동기 화력. 자, 얘는 싱크로나이징 파워, 동기화시키는 에너지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동기에 평상시보다 부하가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베이터에 100명이 타고 있다가 150명으로 승차 인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부하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전동기 회전 속도가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전동기의 회전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에너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발전기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줍니다. 공급을 해줘서 이 회전 속도를 회복을 시켜줘요. 이런 것들을 동기 화력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요, 기차가 이렇게 있어요. 기차 밑에 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바퀴가 있고요. 기차가 어떤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부에 있는 바퀴는 사이즈가 동일하다고 하면 모두 다 동일한 회전 속도로 이렇게 돌게 되겠죠. 자, 돌게 되는데 이 바퀴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 바퀴가 다른 바퀴보다 1번, 2번, 3번의 바퀴보다 회전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는 운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바퀴가 깨져서 떨어져 나가겠죠.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얘는 앞에 있는 다른 수많은 바퀴들과 회전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동기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발전기들은요, 레일 위에 있는 바퀴는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동기기들은요, 기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 계통이기 때문에 자속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떼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 드리면 A라는 동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동기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동기기가 수만 대가 굉장히 많은 수십만 대가 연결이 돼 있겠죠. 발전기가 뭐 수천 대, 뭐 동기 전동기가 뭐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대전력 계통에 있는 모든 동기기가 동기 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요게 이제 A 계통, 전력 계통을 A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기기 B의 계통에 어떤 이제 설비라고 보시면요. 자, 어떤 설비가 동기 속도로 해서 막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전기자 건선이나 아니면 회전 계자의 위치가 현재 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요. 자, 얘가 B라는 기기도 전력 계통의 회전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막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죠. 자, 돌고 있는데 얘가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이동 속도가 좀 느려졌습니다. 많이 걸리니까 무거우니까 회전 속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 회전자의 위치가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데 어떠한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얘보다 좀 지연이 일어나서 뒤로 이렇게 싹 밀렸어요. 자, 밀리게 되면요. 얘가 있는 이 위치하고 요 회전 계자 혹은 전기자 권선이 자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뒤로 밀리게 되면요. 빨리 도는 놈이 얘를 당겨주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자속은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무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원래는 같이 이렇게 돌다가 어떠한 이 물체가 이 회전 계자나 전기자 권선이 정기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면서 무거워지니까 뒤로 밀렸어요. 밀리게 되면 원래는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얘가 뒤로 밀리니까 이 고무줄을 예를 들면 자속이 팽팽해지겠죠. 팽팽해지니까 탄력에 의해서 앞서서 도는 놈은 뒤로 밀릴 거고 얘는 이렇게 당겨주면서 위치가 맞아지는 거죠. 자, 얘가 점점 벌어지게 되면 이 위치가 점점 벌어지게 되면 당기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이 당겨주는 힘을 동기 화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빨리 도는 놈은 뒤로 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밀린 놈은 앞으로 당겨가게 되는데 얘는 A라는 이 회전체의 정기적인 위치는요. 이 A라는 기기는 전력계통에 있는 수많은 동기기들을 합친 그 값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엄청 커요. 덩어리가 얘는 이만하다라고 치면 얘는 그거에 비해서 한 대의 동기기니까 그 에너지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작겠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요 위치보다 얘가 움직이는 이 거리가, 이 위치가, 정기적인 위치가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차에 바퀴가 1000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이 1000개 중에서 한 개의 바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999개의 바퀴의 회전 속도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한 개의 바퀴가 원래 회전 속도를 회복하려고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요 999개에 해당되는 게 요게 A예요. 전체 전력계통에 있는 동기기의 힘을 합친 거.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한 대의 동기기의 어떤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회전 속도의 변화가 생기면 자속으로 연결이 돼서 밀어주고 당겨주는데 큰 덩어리가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는 조금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한 대의 동기기가 많이 움직여서 이 위치로 올라가는 거죠. 얘가 움직이는 요 위치가 동기 속도가 되는 거고요. 동기 속도에서 벗어난 놈이 동기 속도에 맞춰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얘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력계통에 있는 다른 동기기도 회전 속도가 뭐 0.00001이라도 조금씩 뒤로 밀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동기를 유지할 수 있게끔 운전해 줍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에너지를 동기 화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러한 상태를 유지해 주지 못하면 이 하나의 바퀴 혹은 하나의 발전기 혹은 하나의 전동기는요, 이 속도를 맞춰주지 못하면 떨어져 나갑니다. 어떨 때 떨어져 나가느냐? 자, 얘가 자속이라는 것은 고무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값까지는 서로 당겨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멀어지잖아요. 멀어지게 되면 이 자속이 당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고무줄이 쭉 당기면 언젠간 끊어지잖아요. 너무 멀어지게 되면 이게 끊어져서 얘와 얘가 정기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서요, 별도로 자기 혼자 멈추든지 아니면 과속해서 타버리든지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동기 탈조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전력계통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송배전공학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 정도 개념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위상각 안정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동기기가 이렇게 동기 속도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이 동기 속도에 의해서 모든 기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운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동기 발전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동기 발전기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직류 발전기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또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발전기라는 것이 기계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거고요. 발전기라는 건 회전체입니다. 회전하면서 전력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앞에서 직류기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실제 발전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교류의 값이지 직류의 값은 아니거든요. 직류기 같은 경우에 직류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류자라는 걸 써가지고 마이너스의 전기를 플러스로 이렇게 꺾어 올렸잖아요. 하지만 얘를 정상적인 상태로 두게 되면 교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는 뒤에 파형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동기 전동기도 앞에 직류 발전기를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동기 전동기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건데, 뭐 동기 전동기라는 것도 동기 발전기와 구조는 똑같습니다. 단 기계적인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뽑아낼 것이냐, 아니면 전기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기계적인 뭐 에너지로 재생산해낼 것이냐의 그런 차이점인 것이지 원리와 구조는 똑같다. 뭐 우리 교재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기 발전기와 동일한 구조 및 특성의 기기로서 이것은 전기적 에너지를 받아 기계적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회전기계 장치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교류 발전기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뭐 발전기의 원리는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나 패러데이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뭐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뭐 제가 여기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원리에서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교류 발전기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직류 발전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교류 발전기는요, 여기에 슬립링이라는 걸 이렇게 둡니다. 자, 직류 발전기는 이게 아니라 정류자 편이 있었죠. 그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원리는 단순합니다. 원리는 단순하고, 여기 이제 계자가 있습니다. 계자가 있고요. 여기에 계자에 직류를 공급해주는 여자기가 있죠. 이거 뭐 배터리로 공급을 해줘도 되고요. 대용량 발전기 같은 경우에 배터리로 공급하기에는 그 에너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별도의 뭐 이제 직류 발전기나 이런 걸 써서 직류를 공급해 줍니다. 자, 직류를 공급해 주면 전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속이 나와서 얘를 뚫고서 지나가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죠. 회전을 하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쭉 해서 부하 설비를 연결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자, 이게 전기자 권선이고요. 이게 계자 권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자를 회전시키죠. 대용량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자 권선을 회전시키기가 어려워. 이게 부하에 연결돼 있고, 뭐 이 전기자 권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고 계자 권선에 비해서 사이즈가 크잖아요. 무겁고 사이즈가 큰 것들, 그 다음에 부하와 연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전기자를 돌리는 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회전 계자, 그러니까 계자를 회전시킨다고 해서 회전 계자라고 하는데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쭉 돌게 되면요, N극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N극이 지나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얘가 한 바퀴, 반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S극이니까 자속의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자속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다시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형이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이러한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교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자연스럽게 정류자처럼, 그러니까 직류기처럼 정류자를 써갖고 잘라서 뭔가 이렇게 바꿔주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돌리게 되면 교류의 파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교류가 발생되는 원리에 대해서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는 단상이었었는데 요번에 삼상 발전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는 단상을 쓰지 않습니다. 대용량 발전기에서는 삼상을 쓰고 있습니다. 삼상을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단상을 쓰는 것보다 삼상으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동일한 동량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삼상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상에는 회전자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삼상에는 회전자계라는 게 존재해서 이 회전자계에 의해서 부하 쪽에서 그 동력 에너지를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동력, 즉 전동기는요. 주로 유도 전동기를 거의 대부분 씁니다. 거의 대부분 쓰는데 유도 전동기는 회전자계가 존재하면 별도의 어떤 기동 장치를 쓰지 않고도 그 다음에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도 이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회전자계를 가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데 삼상에 있어서는 이 회전자계가 존재합니다. 단상은 회전자계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장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상, 삼상, 육상, 뭐 여러 가지 다상, 그러니까 상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삼상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발전,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 발전기의 기본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기전력의 파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삼상에서 A상, 그 다음에 B상, 그 다음에 C상에서 이렇게 삼상을 쓴 개념이 나와 있죠. 이 삼상을 쓰게 되면 파형이 요런 형태로 해서 A, 그 다음에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뭐 B, 그 다음에 C 요런 형태로 돼 있죠. A, 그 다음에 여기 120도 위상차가 있는 B,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20도 떨어져서 C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게끔 파형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A상에서 전선이 나와가지고 이 부하에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A상으로 다시 이 파워가 이렇게 돌아오죠. 그 다음에 B상을 보시면 B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B상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C상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뭐 좀 어떻게 그럴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형태로 가는 거죠. 뭐 그림이 좀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전선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라는 게 들어가는 게 있으면 왕로가 있으면 귀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삼상은 귀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가 있고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있고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B''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A', 그 다음에 C', B''는 요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기 콧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콧몽이 되어 있고 권선이 전기자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 모양이 현재 Y결선의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Y결선으로 되어 있고요. A', B', C'는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어요. 콧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하 측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해 버립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C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기도 Y결선, 뭐 부하는 Y결선이 될 수도 있고 뭐 델타 결선이 될 수 있지만 나가는 것만 이제 돌아오는 건 없어요. 돌아오는 거에 컴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기술사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된 겁니다. 발전기의 결선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Y결선 하게 되면요. 전기자 원선에 걸리는 전압 자체가 델타 결선 한 거에 비해서 루트 3분의 1을 줍니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요. 상고조파가 그 안을 순환해서 흐르게 되는데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순환할 수 있는 회로가 없어요. 그래서 고조파에 좀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발전기는 그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발전할 때 기본적으로 상고조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으로 만들면 안 돼요. 뭐 이러한 내용이 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Y결선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뒤에 있는 그림 가지고 설명드리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전기자 권선이라는 게 A, B, C 세 개, 삼상을 썼을 때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A가 있고 A''가 있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B''가 있었고 그 다음에 C가 있었고 C''가 이렇게 존재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기자 권선은 밖으로 A하고 그 다음에 B하고
C만 밖으로 빠져나가지 A-B-C는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콧몽이 돼 있어요. 콧몽이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선은 나가는 건 삼상일 경우에는 세 가닥밖에 없는 거죠. 여섯 가닥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발전기는 델타 결선이 아니라 무슨 결선이 된다고요? Y 결선을 쓴다. 왜? 3고조 발전기의 발전 원리에서 기본적으로 전력전자 장비를 쓰지 않더라도 3고조파라는 게 나옵니다.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로 쓰게 되면요. 델타 건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압이 이제 고전압이 걸리거든요. 이 전기자 건선의 하나에 이 전압이 고전압이 걸리게 되면 이 고전압에 견딜 수 있게끔 절연체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고요. 사이즈가 커져요. 그럼 발전기의 중량과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발전기 자체가 워낙 크니까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가볍게 만들어줘야지만 건축 비용이나 토목 공사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이유에서 Y결선을 해준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가 좀 쉽죠. 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회전 계자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전기자 건선을 돌리기엔 덩어리가 너무 커요. 부피도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 회전 계자를 쓰게 되면 이 회전 계자가 이렇게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요. 얘가 N극이 이렇게 건선을 지나가게 되면 이 하부에 있을 때 통과하는 자속량이 가장 많으니까 전압이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면 중성점에 있었을 때는 전압이 제로가 됐다가 반대 극성이 오게 되면 자속의 방향이 여기 S극이니까 밑으로 오지만 N극이 왔을 땐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속이 방향이 바뀌게 되면 전압의 크기도 방향도 바뀌게 되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교류의 파형이 이렇게 크게 변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극이 예를 들어 여기 있었을 때 S극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A라는 그 권선에 유기되는 기전력이 최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B와 C의 값은요. 마이너스 이 값의 2분의 1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회전 계자의 위치에 따라서 A, B, C 권선이 가지는 기전력의 크기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러한 형태로 표현하거든요. 사인파, 정연파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A상의 전압은 이렇게 변화가 되고 B상의 전압은 이렇게 변화가 되고 C상의 전압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얘네들을 정기적인 어떤 그 각으로 표현했을 때는 A, B, C 상은요 각각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기적인 어떤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정연파를 그려서 설명한다라는 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연파의 크기와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벡터라든지 페이저도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게 편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러한 파형을요 이렇게 페이저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크기고요. 이게 위상이거든요. 아까 제가 일정한 크기를 가지면서 각각 A, B, C상이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연파, 교류라는 것은 정연파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연파의 그 파형을 그려가지고 뭔가를 계속 하기보다는 이렇게 페이저도나 벡터도를 사용해서 해석하고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면 훨씬 더 간략하게, 간단하게, 쉽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상대한테 전달하고 또 상대도 나한테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벡터도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이 벡터도는 우리가 회로이론이나 자기학 시간에 또 전기기기 시간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전력계통이나 전력공학에서도 뭐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내셔서 왜 이렇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교류 발전기에 대한 동기 발전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교류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직류 발전기하고 틀리게 뭘 사용하냐면 슬립링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슬립링이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요게 슬립링이죠. 직류 발전기에서는 요 슬립링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겁니까? 정류자를 쓰는 거예요. 정류자 편과 브러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슬립링을 사용을 하고 있다. 슬립링을 통해 직류를 흘려 자극 NS를 만들어 이것을 회전시키면 고정시킨 코일에서 교번 기전력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전기자 권선의 권수를 많이 하게 되면요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유기 기전력을 구하는 수식 E는 K에 파이에 N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자속의 양이 있고요. 이 K라는 요 함수 안에 전기자 권선의 그 수가 담겨져 있거든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라는 값, 즉 전기자 권선의 이 권수, 코일 권수를 많게 하게 되면 전압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압을 올리기 위해서 코일 권수를 많이 감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용량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전압을 한 22에서 24kV 정도까지 승합을 시킵니다. 요거 이상은 안 되고요. 요거 이상으로 승합하게 되면 그 절연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발전기가 부피가 커지고 중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전압으로 승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부하 설비, 즉 수용각까지 보내려면 상당히 먼 거리를 전력을 보내줘야 됩니다. 송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력을 먼 거리로 보내주려면요, 이 정도의 전압으로는 전력이 멀리 못 갑니다. 전압을 올려줘야 돼요. 얼마까지 올려주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765kV까지 승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전압 자체가 높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소에는요, 승합용 변압기가 있습니다. 22에서 24kV로 발전기에서 유기 기전력을 만들어내고, 이 변압기를 통해서 765kV로 가압을 해가지고 부하 설비까지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전압을 올리는 이유는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송전 전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전압을 높이 올릴 수밖에 없다. 자, 요거는 전력공학에서 제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코일 수를 증가를 시켜서 높은 기자력을 얻게 되는데, 기전력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전압을 24kV 정도까지만 올려준다. 왜? 절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자원선이든 계자원선이든 간에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계자형을 사용합니다. 계자를 돌려주는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전기자원선을 돌리는 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회전 계자형을 많이 쓰고 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계자가 회전한다 하여 회전 계자형 교류 발전기라 칭한다.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얘를 고정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 계자를 움직이니까 회전 계자가 이제 회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동기 속도와 주파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동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게 뭐냐면 동기 속도입니다. 하나의 계통에 연결된 모든 동기기들은 동기 속도가 같아야 돼요. 동기 속도가 같지 못하면 이 회전 속도가 계통의 동기 속도를 벗어나게 되면요, 탈조 현상, 스텝아웃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계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그 계통에서 운영되는 그 속도를 동기 속도라고 하고요. 이 동기 속도에 의해서 주파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주파수는요, 우리나라는 60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0Hz. 이 60Hz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는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0.2Hz 이내로 유지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전력회사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0.1, 한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1Hz 이내로 유지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벗어나게 되면요, 시스템 자체가 계통이 붕괴가 됩니다. 대정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주파수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기준이고요. 이 주파수는 발전기의 동기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따라서 어떤 발전기가 이 동기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기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발전기에 있는 조속기에 의해서 속도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그런 그 회전 속도의 변화가 있었을 때는 계통으로부터 동기 화력이라는 게 공급이 돼서 회전 속도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그런 정기적인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건 앞에 제가 설명드렸고요. 뒤에서도 이제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동기 속도를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 동기 속도와 주파수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수식적으로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 발전기 2극. 2극이라는 건 N극과 S극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죠. 하나, 두 개죠. 일반적으로 아니라 당연히 이 자속은요, N극이 있으면 S극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속이라는 건 나오는 데가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들어가야죠. 이렇게 2극입니다. 그 다음에 4극이라는 건 여기에 하나를 더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S극이 있고, 여기에 N극이 있고, 그 다음에 6극이 될 수도 있고 8극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극수죠. 자,
2극의 교류 발전기에서 회전자가 한 번 회전한다. 자, 한 번 회전했죠. 2극일 때 한 번 회전하게 되면 한 번 회전했으니까 이게 1사이클, 1Hz가 되는 거죠. 1초에 한 번. 1초에 두 번이면 2Hz, 1초에 60번이면 60Hz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요, 4극일 경우에는 이번에는 4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2극일 경우에 한 바퀴 회전하게 되니까 이게 1Hz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2분의 P, 사이클. 이게 헤르츠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1분간의 회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분간의 회전수 동기속도 ns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분간의 회전수니까 분간 회전수니까 분당 회전수니까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rpm이 되는 거죠. 초당 회전수는 rps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분당 회전수로 가니까 우리가 주파수를 구하기 위해서 1초에 몇 번 변화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주파수이기 때문에 분당 회전수로 나타냈을 때는 분이 1분이 60초니까 이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초 60분의 ns만큼 회전한다. 따라서 주파수는 자 극수를 2로 나눠줘야 된다. 방금 설명드렸죠. 극수를 2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래서 P분의 2가 되는 거고 곱하기 60분의 N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공식 120분의 PNS라는 공식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여기서 이 공식으로부터 동기속도 NS라는 것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P는 120F라고 되어 있습니다. RPM.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동기 속도, 그 다음에 뭐 동기 화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교재에 이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NS를 동기 속도로 하며 이 속도로 회전하는 교류 발전기를 동기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동기 발전기는 반드시 무슨 속도로 돌아줘야 된다? 동기 속도로 돌아줘야 된다. 동기 속도로 돌지 못하면 계통에서 얘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기차에서 바퀴가 1000개가 달려있는데 1000개 중에서 999개가 동일한 속도, 같은 속도로 돌고 있는데 한 개의 바퀴에만 문제가 생겨서 회전 속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999개의 바퀴 회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 이게 깨져서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죠. 깨져서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것을 정기적으로 표현했을 땐 스텝 아웃 탈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1000개의 바퀴가 이 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동등하게 나눠서 공급해 줬는데 이 중에서 한 개의 바퀴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럼 999개가 1000개가 했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바퀴들이 10개가 혹은 100개가 문제가 생겨서 100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1000개가 분담했던 그 역할을 900개가 나눠서 가야 되니까 나머지 900개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커지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면서 나머지 바퀴들도 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블랙아웃이에요. 이런 것들을 안정도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동기기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전력계통공학, 그 다음에 뭐 안정도, 그 다음에 전력공학에서 공부해야 되는 조금 깊이 있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전기기기를 앞으로 특히 동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계통의 안정도라든지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또 설명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력공학이나 전력계통공학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도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들으시면 권준호 기술사가 기기 강의하면서 이런 설명을 왜 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또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외우고 암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전체적인 전력 시스템 상에서 어디에 뭐 적용이 되는 거고 어디에 응용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조금씩은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기기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다가 전력계통을 운영하면서 적용되는 그 내용 기술까지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